(2012년 5월) 중국 윈난성 쿤밍 외곽의 한 시골 마을. 낡은 단층짜리 집 한 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장 아래에 빨랫줄에 매달린 무언가였습니다. 얼핏 보면 말린 생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유리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뱀술처럼 보이는 알코올 용액 안에 둥근 것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알이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초록색 짠자루가 걸려 있었고 자루 틈 사이로 뾰족한 것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뼈 조각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낮이면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장날이면 시장에서 타조고기를 팔았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반경 700m 안에서 지난 5년간 17명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12살에서 20살 사이의 소년과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출이겠지 뭐.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아침 7시 반 윈난성 지닝현 외곽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독 앳된 얼굴이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19살 윈난 지역의 한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천웨이였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지 12일째. 안전모가 머리에 맞지 않아 자꾸 흘러내렸고 장갑은 너무 커서 손가락이 놀았습니다. 천웨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저녁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전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첫 월급 받으면 내가 옷 사줄게. 엄마 맨날 아빠 점퍼만 입잖아.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야, 그 돈 네 밥값이나 해라. 엄마는 됐어. 아니, 진짜야. 이번엔 진짜라니까. 그것이 모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8시 현장 반장이 천혜희를 불렀습니다. 야, 신입. 사무실에 도면 한 세트 놓고 왔어. 가서 좀 가져와. 사무실까지는 약 2km,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천혜희는 안전모를 벗어 동료에게 맡기고 신분증만 챙겨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8시 반쯤이었습니다. 도면을 챙기다가 먼저 와 있던 동기 한 명을 만났습니다. 야, 천혜희, 인터넷 좀 하다가 여기 컴퓨터 빠르다. 아니, 반장님 기다리셔. 나 먼저 갈게. 천혜희는 동기의 신분증을 빌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PC방에 갈 요량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건물 뒤쪽 출구로 나섰습니다. 쓰레기와 자풀이 늘어선 좁은 뒷길이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 10분 천혜희가 뒷길로 나선 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장이 천혜희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하나 없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반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배터리가 늘 없으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천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숙소에 그의 침대와 짐은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칫솔이 컵에 꽂혀 있었고 베개 밑에는 접어놓은 이력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장은 천회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청모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혹시 천회이 어머니 번호 아냐? 얘가 연락이 안 돼. 청모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일하러 나간 지 이제 겨우 보름도 안 됐으니까. 하지만 딸에게 전화를 시켜봐도 오빠 전화가 꺼져 있다는 말에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걔가 전화를 끄는 애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자 청모는 버스를 타고 진닝현 진청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아들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됐어요? 어제 아침부터요. 거의 하루가 넘었습니다. 21 된 남자애가 하루 연락 안 되는 거 가지고 인터넷에서 누구 만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싸웠다든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올 겁니다. 청모는 파출소를 나와 공사 현장이 있는 남먼촌으로 직접 갔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에서, 가게에서, 골목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애, 이 근처에서 일하던 애 아니야? 며칠 전에 다리 쪽에서 젊은 놈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다리요? 어느 다리요? 남먼 수로 옆에 있는 그 다리. 근데 그때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같이요? 누구랑요? 키 한 175쯤 되는 늙은이, 회색 외투 입은. 그 동네에 혼자 사는 사람인데.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청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장육민이라고. 근데 아줌마, 그 사람한테 직접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청모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장육민. 3글자. 그 3글자가 이 사건 전체의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청모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새벽이 올 때까지 다음 날의 동선을 짰습니다. 경찰이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알아내면 됩니다. 19살짜리 아들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대신 어머니는 다른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수첩 한 권과 빨간 점이 찍힌 지도 한 장. 경찰이 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자는 이틀 만에 해냅니다. 청모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수첩과 볼펜, 아들 사진 20장을 가방에 넣고 남먼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노인이 말한 이름 장육민,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수로를 따라 걸어가자 돌담 뒤에 낡은 단층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지붕에 비와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큰 개 3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청모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보통 시골집 개가 아니었습니다. 몸통이 송아지만 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쇠줄을 잡아당기는 모양새가 늘대 같았습니다. 청모는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초록색 짠 자루 여러 개가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뭔가가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달큼하면서도 비린내 같은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청모를 보았습니다. 누구 찾아요? 여기 사시는 장용민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낮에 집에 없어. 점심 지나면 공원에서 바둑 두다가 5시쯤 돌아와. 그럼 오전에는 집에 있습니까? 아침엔 댁에 있지. 밭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아줌마, 뭐 때문에 그래? 저희 아들이 사흘 전에 이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짚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청모를 쳐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들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여기서 없어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청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몰라. 근데 한 5~6은 될 거야. 다 젊은 남자애들이고 부모들이 경찰서에 가봤자 맨날 같은 소리만 하지. 가출이다 돌아올 거다 기다려라. 청모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할머니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며 수로 건너 파란 대문집에 사는 사람이 아들을 잃었으니 그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청모는 파란 대문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눈이 충혈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리웨이동이었습니다. 2007년 5월에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아들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사흘 전에 이 마을 근처에서요. 리웨이동은 한참 동안 청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셔. 할 얘기가 많소. 거실 벽에는 소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12살짜리 아이. 사진 옆에는 아이의 운동화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2007년 노동절에 사라졌어. 아침에 같이 밭에 나갔다가 점심때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리웨이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 안 한 줄 아소? 그날 오후 5시에 신고했소. 경찰이 뭐라는 줄 아소? 24시간은 지나야 접수가 됩니다. 아이가 PC방에 간 거 아닙니까? 12살짜리가 PC방에 가서 5년을 안 돌아오겠소? 리웨이둥은 아들을 찾기 위해 8만 위안을 썼다고 했습니다. 시골 농부에게 8만 위안은 거의 10년치 소득이었습니다. 아이가 불법 벽돌 공장에 팔려갔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윤난성 전역의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공장주에게는 돈을 쥐어주고 정보를 샀고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리웨이둥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장용민이네 집 옆 수로였소. 장용민이요? 그 사람 아소?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사람. 옛날에 사람 죽인 전과 있는 사람이요. 청모의 수첩에 같은 이름이 2번째로 적혔습니다. 장용민. 어제 다리 위에서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목격당한 사람. 5년 전에 12살짜리 아이가 사라진 장소 바로 옆에 사는 사람. 경찰한테 이 사람 얘기 안 하셨습니까? 했지. 했는데 뭐가 달라졌겠어. 이웃이 장용민이 그날 아침 수로 근처를 어설렁거렸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안 했어. 증거가 없다고 하더만. 청모는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경찰 반응. 리웨이둥이 아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동안 청모의 수첩은 3페이지를 넘어갔습니다. 리웨이둥은 청모에게 다른 실종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1명, 2명, 3명. 청모는 그날 하루 동안 4가족을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 남먼 수로 근처였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청모는 숙소에 돌아와 수첩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가족에게 받은 날짜와 장소를 모아보니 소름 돋는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실종이 남먼 수로 반경 700m 안에서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한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장용민. 청모는 지도 한 장을 샀습니다. 마을 약도 위에 빨간 볼펜으로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점이 1, 2, 3, 4, 5이 되었을 때 그 점들은 하나의 원을 그렸습니다. 원의 중심은 장용민의 집이었습니다. 실종 시간대도 겹쳤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장용민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이후 그는 공원에서 바둑을 두었고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습니다. 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5월 1일 청모는 전단지 500장을 인쇄했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함께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4월 25일 오전 남먼수로 다리 위에서 60대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음. 장용민이라는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먼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묘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마을 전역에 뿌렸습니다. 가게마다, 전봇대마다, 공원 벤치에도. 장용민이 매일 바둑을 두던 그 공원에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용민은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청모는 진청 파출소 앞에서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011년 1월에 16살 아들을 잃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중학교 수학 교사였는데
장육민의 전과 기록을 알아낸 뒤 파출소 부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부소장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장육민은 정신병자라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였대요. 청모의 수첩에는 이제 빨간 점 외에 검은 메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피해자 나이, 실종 시간, 그리고 경찰의 반응.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가봤자 같은 대답만 돌아올 것을 청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대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쿤밍씨 소재의 한 신문사였습니다. 청모는 기자에게 수첩과 빨간 점이 찍힌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10번 넘게 신고했지만 단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모든 실종이 한 사람의 집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3일 그 신문의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난 지닝, 청소년 연쇄 실종 미스터리. 기사가 나간 그날 쿤밍시 공안국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나흘 뒤 수사관들이 장육민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978년 고의 살인죄로 사형 선고, 집행유예 2년, 이후 감형을 거쳐 1997년 가을에 석방. 석방 이후 15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수사 보고서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수첩과 볼펜만으로 이틀 만에 그려낸 지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집의 문이 열리기까지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2012년 5월 7일 새벽 4시. 남먼촌 일대가 암흑 속에 잠겨있을 시각, 마을 외곽 도로에 검은색 차량이 수십 대가 소리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 경찰이 내렸습니다. 쿤밍시 공안국 특별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관, 감식반, 과학수사팀까지 합쳐 수십 명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손짓 한 번에 대열이 둘로 갈렸습니다. 한 팀은 남먼 수로를 우회했고 다른 한 팀은 정면으로 장육민의 집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개 3마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주민들은 커튼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한 30초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장육민이 속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55살, 키 175cm쯤 되는 마른 체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육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평 남짓한 단층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 하나. 집 안은 어두웠고 텔레비전이 켜진 채 소리 없이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천웨이의 물건이었습니다. 12일 전 사라진 19살 청년.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 은행카드, 신분증이 서랍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전화기 배터리는 분리되어 있었고 유심칩은 꺼내져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추적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감식반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선반 위에 유리병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맑은 알코올 용액 안에 둥글고 흰 구체가 잠겨 있었습니다. 뱀술인 줄 알았던 수사관 한 명이 병을 들어 불빛에 비추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알이었습니다. 홍채의 색이 남아있는 것도 있었고 변색되어 누렇게 가랜 것도 있었습니다. 천장 아래 빨랫줄에는 얇게 점인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린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고기를 말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감식반이 한 조각을 떼어내 확인한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사람의 살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수사관들은 처마 밑에 걸린 초록색 잔자루를 내렸습니다. 자루에 매듭을 풀자 안에서 뼈 조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5cm 이하로 잘게 부러져 있었고 어떤 것은 톱으로 자른 듯 단면이 매끈했습니다. 자루 하나에 한 사람의 뼈가 들어있는 것인지 여러 사람의 뼈가 섞인 것인지 현장에서는 판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집 뒤편 텃밭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내자
30cm도 안 되는 깊이에서 자루가 또 나왔습니다. 1개, 2개, 3개. 텃밭 곳곳에서 자루가 발굴되었고 자루마다 뼈 조각과 분해된 인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고개를 돌려 구토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묶여있던 개 3마리가 유독 살이 쪄 있었습니다. 시골의 농가 개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건강했고 털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이 개들이 어떤 것을 먹고 자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장용민에게서 사먹은 고기의 정체를 떠올리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장용민이 시장에서 팔았다는 이른바 타조고기, 그것이 정말 타조고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끝내 법적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윈난성 진닝현에 타조 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용민은 수사본부로 이송된 뒤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공범이 있나? 없다. 혼자 했다. 왜 죽인 거야? 침묵. 피해자를 어떻게 데려갔어? 침묵.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어? 침묵. 장용민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혼자 했다는 한마디 외에 동기도 방법도 감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체포 당시와 같은 무표정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1978년에 16살 소년을 살해한 전과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거쳐 감형되어 1997년 9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당시 나이 41살. 이후 15년간 같은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장용민의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1978년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전 1974년에 이미 한 사람의 목에 칼을 꽂은 적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같은 침대에서 자던 사촌이자 동급생의 목을 부엌칼로 찔렀습니다. 8군데 자상. 피해자는 살아남았지만 장용민은 몽유병 중 범행이라는 해명으로 고작 6달 노동교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6달 만에 풀려난 18살짜리 소년이 불과 4년 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9년을 봉역한 뒤 풀려나 다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확인된 것만 11명. 만약 1978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장용민은 23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명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팎에서 회수한 증거물의 목록이 정리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유리병, 짠자루, 뼈조각, 의류 파편, 전자기기, 신분증류.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수주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것들만으로도 이 마을에서 5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장용민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이 짠자루를 트럭에 싣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루 틈으로 삐져나온 뼈조각을 본 어떤 여자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2011년에 사라졌고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집 앞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도록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집 앞을 매일 지나다녔는데 매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38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74년 윈난성 진닝현 남먼촌. 18살의 장용민은 마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고 친구가 거의 없었으며 학교 성적도 중간 이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촌 동생이자 같은 학교 동급생인 루모와는 유독 잘 어울렸습니다. 둘은 자주 한 침대에서 잤고 누가 보아도 사이좋은 형제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새벽 4시 장용민의 집. 루모는 갑자기 목에 차가운 것이 닿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눈을 뜨자 장용민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루모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칼날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면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장용민은 대답 없이 칼을 다시 내리찍었습니다. 1번, 2번, 3번. 루모의 목과 어깨에 8군데 상처가 생겼습니다. 비명 소리에 장용민의 부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장용민은 칼을 빼앗기자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경찰 조사에서 장용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잠을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류병. 그것이 공식 해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부엌까지 가서 칼을 가져와 정확하게 사람의 목을 겨눈 것이 목류병이라니. 하지만 법원은 잘났습니다. 6달 노동교양, 그것이 8군데 자상의 대가였습니다. 루모는 목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퇴원한 뒤 장용민을 다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장용민이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된 뒤 기자가 루모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사이에 나쁜 일은 단 한 번도 없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오. 아마 본인도 모를 거요. 6달이 지나 장용민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1978년 가을, 남먼촌 생산대에서는 마을 청년들에게 벽돌가마 일과 쌀 판매를 맡겼습니다. 장용민은 16살 양모와 한조로 배정되었습니다. 양모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장용민보다 6살 어렸지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용민이 양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쌀 판 돈 18위안 정산도 해야잖아. 양모는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양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양모의 가족이 수색을 나섰습니다. 남먼촌 외곽, 갓 파놓은 구덩이 안에서 양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고 팔다리가 꺾여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였습니다.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이 장용민의 집을 수색했을 때 양모의 옷가지와 소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쌀을 팔고 받은 18위안도 장용민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장용민은 자백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인 뒤 옷을 벗기고 사지를 꺾어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왜 죽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4년 뒤 연쇄살인으로 체포되었을 때와 똑같이 동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살짜리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전원이 서명을 모아 사형을 탄원했습니다. 4년 전 사촌의 목을 찌른 것도 이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죽였으니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1979년 진린현 법원은 장용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 사형 선고이 돼 바로 죽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년 안에 재범하지 않으면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형유예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하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장용민은 윈난성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19년, 장용민은 모범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작업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교도관에게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이상한 행동이 목격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된 고기를 받아들면 유독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업장에서 고기를 다루는 일이 있을 때면 다른 재소자들보다 칼질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기 써는 솜씨가 이상하리만큼 깔끔했어요. 주방 출신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익숙해 보였어요. 19년간의 모범적 복역, 가명에 가명을 거듭한 끝에 1997년 9월 장용민은 41살의 나이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선 그에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장육민은 교도소에서 남먼촌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19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사이 건물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은 타지로 장가를 갔고 누나도 떠난 뒤였습니다. 마을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육민은 무너진 집터 위에 섰습니다. 그날 밤 그가 어디서 잠을 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97년 가을 남먼촌으로 돌아온 장육민을 맞이한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마을 행정 담당자가 그를 불러앉혔습니다. 전과자라 해도 호적이 이 마을에 있으니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농지 한 떼기와 디바오, 즉 농촌 최저 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한 달에 50위안, 하루 3끼를 죽으로 때워도 바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장육민은 무너진 집터를 손수 고쳤습니다. 벽돌을 주워 쌓고 비닐을 덮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채소를 심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장육민이 골목을 오면 반대편으로 돌아갔고 장육민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 슬쩍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잔치에도 장례식에도 명절 모임에도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 눈도 안 마주치는 게 편해. 마을 주민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장육민은 마을 안에 살고 있었지만 마을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겨울밤 장육민의 집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험 괴양 출혈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마당으로 기어나온 장육민은 길 건너 마을 간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간부가 문을 열었을 때 장육민은 대문 앞에 웅크린 채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간부는 장육민을 업어 마을 의원까지 데려갔고 거기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원비는 마을 기금에서 지불되었습니다. 퇴원한 뒤 장육민은 간부의 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체념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육민의 밭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나가 김을 매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밭은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왔고 일항의 구분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장육민에게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낮이면 마을 문화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공원 한쪽 정자 아래 돌판이 놓여 있었고 은퇴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국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장육민은 말없이 앉아 돌을 놓았고 실력이 제법 됐습니다. 바둑 상대 중 한 명이었던 노인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1시쯤 와서 5시쯤 가더라고.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바둑은 곧잘 뒀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그냥 좀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지. 바둑을 두는 오후 시간 외에 장육민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 장육민은 대형견 3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 개들은 달랐습니다.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밤마다 울부짖듯 짖어댔습니다. 이웃이 항의하면 장육민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개가 집을 지키는 거다. 원래 시골 개는 밤에 짖게 돼 있다. 두 번째, 텔레비전. 밤이면 장육민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최대 음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너 집 건너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웃이 물으면 역시 같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TV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온다. 개 짖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 이 두 가지 소음이 밤마다 겹쳐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소리를 덮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기. 2008년 장육민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뒤편 농지가 정부 개발 사업에 수용되면서 그는 보상금 32,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장육민은 그 돈으로 집 뒤에 소형 냉동창고를 지었습니다.
이웃에게 창고를 임대해 수입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장육민은 장날이면 시장에 나가 고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점이고 소금에 절인 건조육이었습니다. 타조고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타조고기야? 여기서 타조를 어디서 구해? 장에 나온 아낙네가 물으면 장육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서 가져오는 거다. 값이 쌌습니다. 시중 고깃값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의심을 가질 만도 했지만 시골 장터에서 싼 고기를 마다할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몇몇 단골이 생겼고 장육민은 장날마다 고기를 내다 팔았습니다. 네 번째, 도굴. 마을 뒤편 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장육민이 밤에 그곳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묘지에 묻힌 부장품을 파내 되파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육민에게 말을 걸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 네 가지, 개와 텔레비전과 고기와 도굴, 따로 보면 각각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우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고기를 팔고 묘지를 쥐지는 것, 불쾌할 수는 있어도 경찰을 부를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를 한 줄로 이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2년 설날 장육민은 집문 대문에 춘년을 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설에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복을 비는 문구를 써서 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육민의 춘년은 달랐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음양이 갈라지고 생사는 운명이다. 중국에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는 상을 당한 집에서나 쓰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 대문에 붙이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설날 아침 그 출년을 본 이웃 한 사람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 사람 머릿속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지. 그냥 무섭다는 느낌만. 그 출년이 붙은 대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넉 달 뒤였습니다. 장육민이 석방된 1997년부터 체포된 2012년까지 15년. 그 15년 동안 남먼촌과 인근에서 사라진 사람은 최소 17명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12살이었고 첫 실종이 확인된 것은 2007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한 아버지가 12살 아들을 밭에 데려갔습니다. 2007년 5월 1일 노동절. 윈난성 지닝현 남먼촌의 아침은 더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온이 30도를 넘길 기세였고 밭에 나온 농부들은 저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둥은 12살 아들 리샤오를 데리고 밭에 나왔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모종을 나르고 호미질을 거들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호미가 어깨 위로 올라갔고 그때마다 리웨이둥이 웃으며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허리가 안 아파. 봐, 이렇게. 아빠, 나도 알아. 맨날 하는 건데. 맨날은 무슨,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절 휴일이자 리샤오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국수를 삶기로 했습니다. 중국 남방에서는 생일에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9시 반쯤 해가 높이 올라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리웨이둥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보았습니다. 야, 너 먼저 들어봐라. 더워서 쓰러지겠다. 가서 쌀 씻어놔. 알았어. 근데 아빠, 나 아까 저쪽 밭에 점퍼 놓고 온 것 같은데 가져가도 돼? 그래, 가져와. 근데 빨리 와. 점심때까지 돌아와야 해. 리샤오는 호미를 내려놓고 밭두렁기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점퍼를 놓고 온 밭은 남먼수로 건너편이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걸으면 장용민의 집 앞을 지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리웨이둥은 아들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아지랑이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뒤, 리웨이둥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쌀이 씻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쌀자루는 열리지 않았고 솥에는 물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리샤오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리웨이둥은 아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동네 친구 집에 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리웨이둥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친구네 집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리샤오 안 왔어? 오늘 안 왔는데요? 아침부터 못 봤어요. 5시가 되었을 때 리웨이둥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친구 집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진청 파출소로 질려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12살입니다. 키 한 140에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의 경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안 됐네요. 내일까지 기다려보세요. 애들이 그 나이 때 PC방에 가서 밤새는 거 흔합니다. 12살입니다. 12살짜리가 PC방에서 밤을 셉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 내일도 안 돌아오면 그때 오세요. 리웨이둥은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집에서 국수면을 삶을 준비를 하다 말고 냄비를 불 위에 올린 채 현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경찰이 내일 오래. 어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리웨이둥은 친척과 이웃 18명을 모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밭, 수로, 산길, 빈집, 우물.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이웃 한 사람이 리웨이둥을 찾아왔습니다. 웨이둥아, 할 말이 있어. 뭔데?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리샤오가 밭에서 돌아가던 시간에 내가 수로 쪽에서 장육밍이를 봤어. 장육밍이? 응, 수로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리샤오가 그쪽으로 걸어간 지 한 30분 뒤쯤이었어. 리웨이둥은 곧장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시각에 장용밍이라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8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경찰은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리웨이둥이 파출소에 몇 번을 더 찾아갔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우선입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둥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이 못 찾으면 내가 찾겠다고.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불법 벽돌 공장에 팔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07년 중국에서는 산시성 벽돌 공장 강제노역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였고 실종 아동의 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도 거기 끌려간 게 아니냐는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둥은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붙는 사채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윈난성 전역의 벽돌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쿤밍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6시간, 8시간. 먼지 썩이 공장 마당에 들어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 나가. 제발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없다니까 나가라고. 어떤 공장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관리인에게 돈을 쥐어주고서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8만 위안. 이 농촌 마을에서 거의 8년에서 1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아이가 매일 저녁 아이의 밥그릇을 상에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치우지. 애가 그걸 보면 좋아하겠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가 없으면 서운할까 봐. 대문에는 그해 설에 붙인 춘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종이가 비바람에 색이 발해 분홍빛이 되고 금색 글씨가 벗겨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아무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춘년은 5년 동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리샤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은 2012년 장용밍이 체포된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장용밍의 집과 밭을 파헤쳤을 때
리샤오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뼈 조각이 다른 피해자들의 것과 뒤섞여 나왔습니다. 집에서 불과 수백 미터. 리웨이둥이 8만 위안을 들고 윈난성 전역을 뒤지는 동안 아들은 그 집 옆 땅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 밑에. 리샤오가 사라진 2007년 이후 남먼촌에는 해마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어느 해에는 한꺼번에 여러 명.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안 돌아왔대. 어디 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골목을 돌다가 흩어졌고 며칠이 지나면 잊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젊은이가 떠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로 일하러 가는 아이, 연락을 끊는 아이, 집이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사라짐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사람들은 가장 편한 이유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소문이 아닌 것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08년 어느 오후 10대 초반의 소년 밍모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문수로 옆 좁은 길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장육밍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밍모는 장육밍을 알았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 바둑 두는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장육밍이 밍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잠깐, 나 좀 도와줘. 집에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안 돼. 밍모는 망설였지만 어른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육밍의 마당까지 따라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나무또막이 쌓여 있었습니다. 밍모가 허리를 굽혀 나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목을 감았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장육밍이 등 뒤에서 밧줄로 밍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밍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을 올려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그 순간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낡은 밧줄이라 마찰을 건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밍모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목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장육밍 아저씨가 나를 밧줄로 목을 졸랐어. 부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뭐? 진짜야? 근데 너 다친 데는 없잖아. 크게 안 다쳤으면 됐어. 신고 안 해?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앞으로 그 근처에 가지 마. 밍모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시골에서 경찰을 부르는 건 큰일을 만드는 것 같아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장육밍이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밍모의 목에 남은 밧줄 자국은 일주일쯤 지나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밍모는 10대 초반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또 한 명이 사라졌네 하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밧줄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육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38살 남성 한 명이 남먼촌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전 실종자들과 달리 소년이 아닌 성인 남자였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자세한 수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어떤 경위로 사라졌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 하나로 남았을 뿐입니다. 17명 중 1명. 2011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월부터 12월 사이 남먼촌 반경 700m 안에서 최소 6명의 청소년과 80대 노인 1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해에 7명. 이전까지 1년에 한두 명씩 사라지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11년 2월 27일 16살 소년이 중학교에 시험 성적표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중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답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자 직접 수색에 나선 한편 정보를 얻기 위해 2만 위안을 들여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수수문 끝에 이 아버지는 장육밍의 전과 기록을 알아냈습니다. 1978년 살인, 사형 선고, 19년 복역 후 석방, 그리고 밤마다 수레를 끌고 어딘가로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진청 파출소 부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장육밍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살인 전과가 있고 제 아들이 사라진 시각에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부소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다는 것과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선생님,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의심만으로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육민의 집 근처를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육민의 마당에 갓 파헤친 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사이로 파란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입었던 점퍼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팥줄소로 뛰어갔습니다. 장육민 집마당에 흙을 새로 판 흔적이 있고 그 안에서 제 아들 옷과 같은 색 천이 보입니다. 제발 수색해 주십시오. 경찰이 물었습니다. 장육민 본인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직접 물어보셨냐고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라는 요청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상황. 그래도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장육민의 집 문 밖에서. 저기요, 마당에 흙을 왜 팠습니까? 장육민이 문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개가 죽어서 묻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팥줄소에 이 대답을 전했습니다. 개를 묻었다고 하는데 확인이라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란 천조각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장육민이 체포된 뒤에야 피해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해 8월, 16살 소년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9월, 17살, 11월, 22살 청년과 80세 노인이 연이어 사라졌습니다. 11월 한 달에만 3명이었습니다. 2011년은 장육민이 가장 대담해진 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1년에 한두 명이던 것이 이 해에는 마치 쫓기듯이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듯이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수로 옆에서, 냉동창고 뒤에서, 밭 사이 좁은 길에서. 장소는 달랐지만 반경은 같았습니다. 700m. 그리고 시간도 같았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장육민이 집에 있는 시간. 사라진 사람들의 부모는 각자 따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각자 따로 거절당했습니다. 각자 따로 울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반경, 같은 시간대에 아이를 잃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만난 것은 2012년 5월 청모라는 이름의 한 어머니가 숫접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을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그 직전에 벌어진 마지막 사건입니다. 장육민이 체포되기 5달 전에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12월 1일 밤 9시 진잉현 남문촌,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진 밤이었습니다. 중학교 도서관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샤오장이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200m, 걸어서 3분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있었고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교문을 나서자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고 그 사이사이가 암흑이었습니다. 샤오장은 주머니에 손을 질러 넣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앞쪽 20m쯤에 누군가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키 약 175cm, 회색 외투, 구부정한 자세, 걸음이 느렸습니다. 샤오장은 불안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밤길에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긴장되었습니다. 속도를 높여 그 사람을 추월하기로 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는 그 아저씨, 장육민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육민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샤오장은 고개를 돌리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까지 이제 50m도 안 남았습니다. 20m만 더 가면 우리 집 대문이 보인다. 거의 다 왔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샤오장이 미처 돌아보기 전에 뒤에서 무언가가 목을 스치며 내려왔습니다. 가죽 벨트였습니다. 샤오장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움츠리자 벨트는 목을 빗나가 왼팔을 감아 조여들었습니다. 장육민이 벨트를 잡아당기며 샤오장의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비틀리며 온몸이 끌려갔습니다. 공포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눈앞에 별이 튀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목이 바짝 졸아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윤밍의 힘은 56살의 마른 체구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했습니다. 샤오장은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올려 벨트와 왼팔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넣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벨트 밑으로 들어갔고 그 틈으로 조임이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부러지지는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샤오장은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이 더 거칠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팔이 꺾인 채 끌려가면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장윤밍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손바닥으로 귀를,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장윤밍이 미세하게 힘을 풀 때마다 반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5m를 끌려가는 동안 샤오장은 쉬지 않고 때렸습니다. 그때 골목 한쪽 집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무언가를 버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불빛이 골목으로 쏟아졌습니다. 샤오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졸린 채로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살려주세요! 쥐어짜듯 나온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노인이 소년의 팔에 벨트를 감아 끌고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웃이 달려왔습니다. 장윤밍이 벨트를 놓았습니다. 몸을 돌려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장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목이 졸려 끌려다니던 소년이 벨트가 풀리자마자 장윤밍의 옷꽂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장윤밍이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샤오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달려와 장윤밍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샤오장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달려온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보았습니다. 벨트 모양 그대로 보라색 멍이 왼판을 한 바퀴 감고 있었으며 어깨까지 검붉은 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들이 방금 어떤 남자한테 벨트로 끌려갔습니다. 범인을 잡아놨으니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약 10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장윤밍은 바닥에 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장윤밍을 일으켜 세우고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벨트로 끌고 갔소? 장윤밍이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장난친 겁니다. 아는 동네 아이라 놀아준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장난이요? 예, 장난이었습니다. 경찰은 샤오장의 팔에 난 멍을 보았습니다. 벨트로 팔을 감아 5m를 끌고 간 것이 장난이라는 말을 듣고도 경찰은 장윤밍을 연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친 데 있으면 치료비를 받으면 되겠네요. 샤오장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치료비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 겁니다. 어떻게 치료비로 끝납니까? 아주머니, 팔에 멍인 든 거지 뼈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양쪽에 합의하면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장윤밍은 주머니에서 30위안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30위안. 2011년 지닝현에서 국수집 3번 갈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돈을 샤오장 어머니에게 전하며 조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민 간 분쟁 조정 완료. 살인 미수가 주민 간 분쟁이 되었습니다. 벨트 교살이 장난이 되었습니다. 32완이 한 생명의 값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장윤밍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사촌 칼부림도, 1978년 살인도, 사형 선고도, 19년 복역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단 한 번의 전과 조회를 했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윤밍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2완을 잃은 것 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샤오장의 팔에서 멍이 사라지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샤오장은 그 뒤로 해가 진 다음에는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오갈 때도 반드시 친구와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 샤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자기 방 창문에 커튼을 한 겹 더 달았습니다. 32완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장육민은 약 2달 반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2012년 2월 19일 17살 소년이 냉동창고 뒤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실종 당일 직접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냉동창고 뒤 화장실에서 장육민의 집까지 320m, 걸어서 4분 거리. 아버지가 장육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혹시 이 근처에서 젊은 사람 못 봤소? 장육민은 대문 안쪽에서 대답했습니다. 못 봤다. 나는 어제 하루 종일 TV 봤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장육민의 집 지붕에 있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부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테나가 부러진 텔레비전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봤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 뒤인 4월 25일 19살 청년 천웨이가 같은 구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천웨이의 어머니 청모가 이틀 만에 빨간 점 지도를 완성하고 신문사에 넘겼을 때 장육민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은 17명에 달했습니다. 32완짜리 합의서가 쓰인 날부터 장육민이 체포되는 날까지 5달. 그 5달 동안 최소 2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날 밤 경찰이 전과를 조회했다면, 만약 32완 대신 수갑을 채웠다면, 만약 주민 간 분쟁 대신 살인 미수라고 조서에 적었다면 그 2 사람은 지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장육민이 체포되고 20일째 되는 날 중국 관영통신사가 짧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0자가 채 되지 않는 분량이었습니다. 윈난성 진영현 연쇄살인 사건 수사 종결, 용의자 장육민 고의살인 혐의, 피해자 남성 11명 신원 확인, 범행기간 2008년 3월부터 2012년 4월, 시신 절단, 소각, 매장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 200자 안에 11명의 죽음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수사본부가 2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장육민이 체포된 직후 남문촌 일대가 봉쇄되었습니다. 장육민의 집, 텃밭, 남문 수로변과 냉동창고 주변까지 반경 수백 미터가 수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 출입이 통제되었고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장육민의 집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체포 당일에 일미 확인되었습니다. 유리병 속 눈알, 천장에 매달린 살점, 서랍 속의 천웨이의 소지품. 하지만 진짜 수사는 집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텃밭의 흙을 삽으로 걷어내자 30cm도 안 되는 깊이에서 초록색 짠자루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루를 열었을 때 안에서 뼈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잘게 부서진 것, 톱으로 자른 듯 단면이 매끈한 것,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것. 수사관이 자루 하나를 들어올려 사진을 찍고 번호를 매기고 밀봉했습니다. 2번째 자루, 3번째 자루, 4번째. 텃밭 곳곳에서 자루가 나왔습니다. 수로변에서도 나왔고 냉동창고 주변 빈터에서도 나왔습니다. 자루마다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어떤 자루에는 뼈 조각만 있었고 어떤 자루에는 분해된 조직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루에 수십 개의 자루를 발굴하고 분류하고 봉인했습니다. DNA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굴된 유골과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고 실종자 가족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과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유골의 상당수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땅속에서 분해가 진행되어 DNA가 파괴된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샘플은 아예 감식이 불가능했습니다. 20일간의 수사 끝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었습니다. 전부 남성. 기소된 11명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15살,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는 80세.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17명이었습니다. 6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골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거나 아예 유골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6명이 장육밍의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끝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장육밍의 범행 수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상 선별. 장육밍은 남먼수로 인근 도로를 홀로 걸어가는 남성을 노렸습니다. 대부분 체구가 작은 소년이나 청년이었습니다.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장육밍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인 또는 급습, 나무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거나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또는 샤오장의 경우처럼 뒤에서 접근하여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교살, 밧줄, 벨트, 맨손 등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1978년 첫 번째 살인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34년 전과 같은 방법,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 처리, 시신을 집으로 옮긴 뒤 절단하고 일부는 건조시켜 보관하거나 소각했습니다. 일부는 개에게 먹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시장에서 이른바 타조고기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판매 행위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 증언과 정황 증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눈알 보존. 피해자의 눈알을 적출하여 알코올 용액에 담가 유리병에 보관했습니다. 이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육밍은 신문에서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장육밍이 체포된 날인 5월 7일, 그의 일과를 재구성한 결과 마지막 피해자 천웨이가 사라진 4월 25일 당일에도 장육밍은 오후에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바둑상대였던 노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도 1시쯤 왔어. 바둑 3판을 두었는데 2판은 내가 이기고 1판은 졌어. 특별한 건 없었어. 평소랑 똑같았어. 오전에 19살 청년의 생명을 끊고 오후에 공원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2판을 지고 1판을 이겼습니다. 돌을 놓는 손은 떨지 않았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경찰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5년 동안 17명이 사라지는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전과자의 범죄 기록이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는가? 왜 주민들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묵살되었는가? 12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현 공안국장이 해임되었습니다. 진청 파출소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직위 해제, 감봉,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된 공안국장은 아무런 공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청 파출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우리 관할의 최우선 과제는 마약 수사였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마약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마약이 우선이었으므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뒤로 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사라져도 17살짜리가 목이 졸려도 아버지가 8만 위안을 들고 전국을 뒤져도 어머니가 수첩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우선순위가 아니면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관영통신사에 기사가 나간 뒤 피해자 가족들이 장육밍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봉인 테이프 너머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마당의 개들은 이미 어디론가 옮겨진 뒤였습니다. 짠자루가 나온 텃밭에는 삽으로 파헤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리 웨이둥이 거기 있었습니다. 2007년에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8만 위안을 들고 윈난성 전역을 뒤졌지만 아들은 이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로 리 웨이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청모도 거기 있었습니다. 19살 아들 천웨이의 어머니. 이틀 만에 빨간 점지도를 만들어 신문사에 넘긴 여자. 그녀의 수첩은 이제 수사 기록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오장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표정은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30위안을 받고 돌아선 그 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이 다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트럭에 짠자루가 실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루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루가 트럭 위로 올려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겁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사람 하나의 무게치고는 너무 가벼운 소리. 뼈 조각과 흙이 섞인 자루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이 저만큼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선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트럭이 2대였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자루로 채워지고 두 번째 트럭의 적재함이 열렸습니다. 수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자루를 하나씩 건네고 다른 수사관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번호가 적힌 태그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113번까지 세웠다는 사람이 있었고 세다가 그만두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 웨이둥은 트럭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텃밭 위 삽자국이 난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묻혀있던 자리, 매일 그 옆을 지나다녔던 길, 5년 동안 그 흙 위를 밟고 다녔습니다. 그 아래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청모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트럭 번호판이었는지 자루의 수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는 것이 이 여자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적는 동안에는 생각이 글자가 되고 글자가 되는 동안에는 감정이 잠시 멈추니까. 2011년 벨트 사건의 생존자 샤오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만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인 테이프 너머 장육민의 집 현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들의 팔에 벨트를 감아 끌고 갔던 남자가 살았습니다. 30위안, 그 돈을 받고 돌아섰던 밤이 이 어머니의 남은 인생에 어떤 무게로 남을지 그건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루를 모두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일고 가족들은 트럭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먼촌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장육민의 집에서 밤새 울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텔레비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재가 만들어낸 침묵.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3마리의 개도 사라졌으니까. 관영통신사의 200자짜리 기사는 그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몇 시간 걸려 있다가 다른 뉴스에 밀려 내려갔습니다. 11명의 죽음은 그렇게 스크롤 한 번에 지나가는 속도로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남자의 입에서 왜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 아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단 한 문장이라도 듣기 위해 가족들은 7월을 기다렸습니다. 장육민은 쿤밍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 장육민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육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11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2달 뒤 쿤밍시 중급인민법원 재판이 열립니다. 2012년 7월 28일 오전 9시 쿤밍시 중급인민법원 제1형사법정. 법정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남먼촌 주민들, 쿤밍시 내에서 온 기자들. 방청석은 50석 남짓이었고 자리는 이미 다 차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법원 정문 앞 계단에 서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피고인 입장. 장육민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2명의 법원 경비 사이에 서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쿤밍시 구치소에서 2달을 보낸 뒤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마을에서 바둑을 두던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방청석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청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리웨이둥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장의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피고인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소리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장윤밍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윈남성 쿤밍시 진잉현 진청진 남원촌 일대에서 남성 11명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실종 날짜를 한 명씩 읽어내려갔습니다. 11개의 이름이 법정안에 울렸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일정했지만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이름이 낭독될 때 그 부모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지나간 뒤에야 내쉬는 숨소리가 법정의 정막 위로 번졌습니다. 11명, 가장 어린 피해자 15살,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 80세,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해 2011년 6명, 2011년 11월에만 3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3명, 누군가가 사라지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른 누군가가 또 사라진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장 낭독을 마치고 범행 수법과 증거를 요약했습니다. 교살, 시신철단, 매장, 소각, 일부 육체 보관 및 유통 정황, 유리병 속 눈알, 알코올 용액, 잔자루, 뼈조각,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의 말이 끝난 뒤 법정안에 수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장윤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11명의 죽음에 대한 대답이 한 글자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장윤밍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청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보고 있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너머 벽을 보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청모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리웨이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 죽였는가? 아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가족들이 2달 동안 기다린 질문이었습니다. 법정에 와서 그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윤밍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인이 발언했습니다. 변호인은 실질적인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짧은 의견을 제시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의 발언은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장윤밍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집행유예 없는 사형입니다. 1979년 장윤밍은 첫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2년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그 유예가 감형이 되고 감형이 석방이 되어 19년 뒤 그는 남원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방법으로 34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는 유예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윤밍을 사형에 처한다.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한다. 장윤밍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1979년에 한 번 들어본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사형 선고. 처음이 아니었으니 놀랄 것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법원 경비가 장윤밍을 데리고 퇴장했습니다. 장윤밍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갈 때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죽였어? 대답해! 장윤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를 지른 여성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1가족 중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혹은 아내였을 것입니다. 혹은 누이였을 것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장용민만 듣지 못한 것처럼 걸어나갔습니다. 재판은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죽음을 다루는 재판이 2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2마디였습니다. 네, 그리고 없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운남성 고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 없는 당일 집행. 그날 아침 장용민은 쿤밍시 구치소에서 형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용민, 내 57세. 1974년에 처음 사촌을 칼로 찌르고 1978년에 처음 사람을 죽이고 1979년에 처음 사형 선고를 받고 19년을 복역하고 1997년 9월에 석방되어 2008년부터 다시 죽이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1명을 죽인 남자. 57년의 삶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감옥 안이나 살인 사이의 시간 속에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형 선고,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없었습니다. 33년 전 첫 번째 사형이 유예되지 않았다면 11명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979년의 판사가 아니라 1979년의 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당시 중국 형법은 사형에 2년 유예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유예 기간 중 감형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1979년의 판사인가? 감형을 승인한 교도소인가? 석방 후 관리를 하지 않은 지역정부인가? 전과 기록을 한 번도 조회하지 않은 경찰인가? 실종 신고를 묵살한 파출소인가? 마약 수사에만 인력을 집중한 공안국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된 공안국장도, 해임된 파출소장도, 징계받은 10명의 경찰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1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양육민이 사라진 뒤에도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17명의 실종자 중 6명은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양육민의 손에 죽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유리병 속 눈알. 왜 눈알을 보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민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로피였는지, 의식이었는지, 그저 습관이었는지. 그 답은 양육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타조고기. 남먼촌과 인근 시장에서 양육민이 판매한 고기가 인육이었는지는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증언과 정황 증거만 남아있을 뿐 구매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육민의 집은 사건 종결 후 철거되었습니다. 짠자루가 나온 텃밭도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빈 터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빈 터 위에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육민이 2012년 설날에 붙였던 춘년.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쓴 글씨. 음양이 갈라지고 생사는 운명이다. 중국에서 춘년은 붉은 종이에 금색이나 검은 글씨로 쓰는 것이 전통입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는 장례식에나 쓰는 것입니다. 설날 대문에 장례식의 색을 걸어놓은 남자. 음양이 갈라지고 생사는 운명이라고 적어놓은 남자. 그 대문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이후 남먼촌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결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